안녕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주식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에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FOMC라는 대형 이벤트가 있었죠. 다행히 시장은 큰 변동성 없이 분위기가 아주 좋았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매매 잘 하셨나요? 코스피가 이번 주에 또 신고가를 달성했고 코스닥도 약 2개월여 만에 1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그 시장만큼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게 작년에 주식을 시작했던 한 지인이 주식이 이렇게 쉽고 재밌는 건지 몰랐다면서 막 싱글벙글하고 자신이 수익 낸 이야기를 해주면서 막 영웅담처럼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많은 분들이 자기가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수익을 냈다면서 각종 SNS나 커뮤니티 또는 댓글들에 수익 인증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내가 주식에 참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이 좋은 걸 왜 이제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작년엔 분위기가 참 묘했죠. 왜냐하면 주식을 오래 꾸준히 하신 분들보다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더 돈을 많이 버는 시장이 작년 시장이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주식을 꾸준히 매매하시면서 보유 중이시던 분들은 작년 2월, 3월 달 급락장에서 큰 손실을 봤거든요. 칼손절을 했다면 모를까 보유 중이던 주식들이 기본 마이너스 30-40%, 대형주가 이 정도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30% 정도였고, 중소형 종목들은 보통 마이너스 50%, 60%가 많았습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시장이었죠.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그랬어요. 2, 3월에 손실 본 걸 복구하는 데 힘을 써야 했던 기존 투자자들과는 다르게 그 이후에 시장에 들어온 신규 참여자들은 뭘 사도 막 20-30%씩 수익이 났으니 주식이 쉽다는 생각이 들만도 했겠죠. 그때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분들의 그 웃음이 몇 개월이나 갈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더 수익을 내서 배가 아파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식을 저렇게 쉽게 접근하면, 그렇게 쉽게 시작하면 나중에 분명히 큰 코 다칠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가자를 외치고 모두가 주식 쉽다라고 할 때 그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다들 기분 좋게 수익 내고 돈잔치하고 있는데 거기다 찬물을 끼얹어서 미움 살 필요가 없죠.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주식 쉽지 않다, 주식은 괜히 위험자산이 아니다, 통계는 무시 못한다, 이런 좀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했었는데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이번 코스피, 코스닥 상승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환호성과 열광이 확실히 줄어든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아마 본인의 계좌를 봐도 느낄 거예요. 작년이랑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지수는 오르는데 내 계좌는 왜 안 오르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난 이런 뉴스도 있어요. 인터뷰 형식의 보도인데 코스피는 최고치인데 내 계좌는 마이너스인 이유라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작년에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마이너스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마이너스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상승장에서도 마이너스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처음 주식을 하는데 마이너스가 1, 2%대면 양호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거의 주가는 2배 이상 올랐거든요. 종합지수가요. 근데 마이너스다라고 하면 뭔가 아쉬운 결과인 것은 맞죠. 이제 홍춘욱 대표님인데 이분 EAR 리서치 대표님이라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를 두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도주가 바뀌는 것에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회전율이라고 하죠. 거래 빈도가 너무 많다라는 것. 제가 이 두 가지 다 과거 영상들에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들이 좋아하는 반도체, 2차전지, 대형주들이 작년 시세를 만들었는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국민들이 좋아하는 주식들은 인기가 없고 별로 인기가 없을 것 같은 종목들이 막 치고 나가면서 지수를 이끌고 나가니까 코스피가 신고가를 가도 수익을 낸 개인 투자자들이 주변에 별로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잦은 거래 빈도, 이것도 예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길게 한 적이 있는데 이제 흔히 회전율이라는 것이죠. 회전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수익률은 낮더라. 빨리 사고 파는 게 더 많이 잦은 매매를 하는 게 심리적으로는 빨리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통계를 내보면 정반대라는 것이죠. 많이 사고 팔수록 빨리 매매를 회전시킬수록 수익률은 적어지더라라는 것이 통계로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기사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주식 매매법에는 정답이
없어요. 이거 저도 경험한 바지만 주식 매매법에는 정답이 없고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제시하는 정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걸 빨리 해야 됩니다. 뭐 장타든 단타든 뭐가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가장 내가 확실하게 또는 확률 높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는 얼굴을 보니까 단타가 잘 어울리게 생겼어, 단타를 해, 이게 아니잖아요. 자신이 단타도 해보고 중장기도 해보고 뭐 종가 베팅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한 다음에 나는 이게 제일 확률이 높아 하면서 그거를 계속 갈고 닦는 거예요. 그렇게 매매를 하시는 것이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좋다라고 하는 게 나한테 꼭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주식시장은 매일 열리고 내일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열리기 때문에 조급함을 버리시고 천천히 한 걸음씩 갈고 닦으면서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가 서론이었고요.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이렇게 좀 말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네요. 아무튼 좀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시장의 이슈 이야기야 또 종목 이야기들을 빨리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FOMC 회의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목요일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방송이나 언론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측을 벗어난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것이고, 연준 의원들 중에 이제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의원이 지난 회의에서는 7명이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13명으로 늘었다. 이 정도가 좀 특이한 점이고 특별한 점이고,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없었다고 봐야죠. 이전에 이미 시장에 많이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에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면 FOMC 회의 이후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오르고 금리 인상이 점점 다가온다라는 메시지가 부각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도 다우는 하락하고 나스닥은 상승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상승률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성장주들이 상승이 나왔던 것이죠. 통상과는 좀 다르게 움직였던 부분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몇 주째 계속 언급드렸지만 경기 민감주와 성장주는 어느 한 섹터가 죽고 어느 한 섹터가 급등하는 그림이 나오기가 지금 힘든 구조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시속 게임을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오르고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상승 랠리가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그래도 저는 성장주 쪽을 택할 것 같아요. 지금 한 2개월 정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눌려 있는데, 과거에도 테이퍼링 언급이 나왔을 때나 또는 금리 인상 이슈가 나왔을 때 시장의 충격은 일시적이라고 했죠. 길어야 한 달 안쪽으로 조정이 끝난다라고 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갈 때 상식적으로는 주식시장이 내려가는 것이 상식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금리가 올라갈 때 주식시장도 계속 같이 올라가는 적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언론이나 보도에서는 금리 인상 우려, 테이퍼링,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지만 사실 그런 긴축 재정을 앞두고는 불안 심리가 커요. 그러나 막상 긴축이 들어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은 올라간 적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너무 겁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제 조건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좋은 종목들이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대선을 앞두고 각종 정치 테마주들과 잡테마주들이 같이 움직이지만 보다 안전한 매매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무조건 실적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FOMC라는 하나의 큰 이슈가 지나갔으니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지수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다음 주에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경제기사나 증시 관련 보도, 댓글들까지 다 보면 여전히 시장이 과열이다, 폭락할 거다, 급락 나온다, 공매도 때문에 시장 더 못 간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은데, 저는 아직도 시장 우상향을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면, 다음 주부터 예를 들어 조정이 나오면 각종 이유들을 갖다 붙이면서 불안감을 조성할 거예요. 분명히. 다 사후 해석을 갖다 대면서 역시 FOMC 결과 때문에 금리 인상 우려로 급락 나왔다, 조정 나온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락했으니 뭐라도 이유를 갖다 대야 되잖아요. 다 사후 해석이 될 거고 그냥 시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 나온 거다. 이렇게 심플하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FOMC는 7월 27일에 있고 8월 달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고 9월 달에 9월 21일인가에 다시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런 일정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 수밖에 없는 테마주,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종목 언급할 때 다시 다루겠지만 증시에서 가장 확실한 테마주이고 5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빅 이벤트라고 불리는 게 바로 정치 테마주입니다. 대선이 1년도 채 안 남은 시간이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가 들썩이는 것이 어쩌면 뭐 딱 좋은 타이밍이기도 하죠. 이미 오른 종목도 많지만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보면 이 이슈는 끝나지 않고 더 갈 겁니다. 사실 뭐 정치 테마주 중에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종목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생각해봐도 뭐 파평윤시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과 같은 파평윤시다에서 뭐 상한가 간 건 사실 좀 너무했죠. 이번 주에는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언급한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 뭐 나무기술, 뭐 SG에도 있었고요. 이런 게 너무 좀 황당한 경우죠. 지난 5월 달에는 윤석열 총장이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갔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무슨 교수님이었죠. 근데 그분이 대덕이라는 회사의 사회이사더라 라는 게 밝혀지면서 대덕과 대덕전자가 날아갔던 것도 있었고, 정원엔시스 같은 종목도 이번 주에 뭐 상한가가 나오고 막 그랬었죠. 윤석열이 언급한 정책 내용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막 상한가가 나오는 분위기인데, 사실 이런 종목들은 미리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분이 무슨 말을 언제 언급할지를 모르는데 무슨 선접을 하겠나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매매 자체가 위험하지만 그나마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매매는 대장주를 매매한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전까지는 계속 정치 인물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런 스릴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정치 테마주만큼 재미있는 섹터가 또 없어요. 근데 스릴의 다른 말은 스트레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정치인들과 관련된 각종 뉴스들의 지지율에도 좀 주목해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듯이 이미 많이 올라가고 많이 주목받은 이재명, 윤석열 테마주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유승민이라든지 최재형, 또는 뭐 김동연, 홍준표, 홍정욱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그런 분들의 관련주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 동안에 윤석열 총장 관련된 이슈가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야권에서 뭐 엑스파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이 뭐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크고 작은 뉴스들이 다 정치 테마주 이슈에 시세에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정치 테마주에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스타일상 저는 정치 테마주 매매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보고 이번 주에 유승민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다가 한 종목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정치 테마주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코인 시장과 인간의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주제는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이고 다루기 조심스럽지만 주식시장과 주식 투자와 연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근데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죠. 업비트가 25개 코인에 대해서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번 주에는 그 중에 24개 종목에 대해서 상장 폐지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코인 시장에는 굉장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90% 손실, 코인 24종, 무더기 상패의 투자자 격분. 댓글들을 보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 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다, 억울하다, 분노가 치민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코인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 또는 주식은 하는데 뭐 다른 자산 투자는 하는데 코인은 안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게 누가 잡코인에 투자하랬냐, 쌤통이다, 이런 분위기까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업비트 측의 입장이 너무 갑작스럽고 아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는 손실 보신 분들, 코인 투자자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기사 내용 중에 실제 코인 투자자의 이런 인터뷰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거래소에서 갑자기 상장 폐지를 해서 제 자유의지가 아니라 당황스럽습니다. 화도 나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갑자기 상폐를 하면 어떡하냐, 코인은 상장을 이런 코인은 상장을 시켜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개월, 수년 동안 정부와 각종 경제 전문가, 투자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가상자산의 위험성,
코인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3, 4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 위험하다. 아주 많은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 기억으로 코인 매매를 하는 분들의 어떤 그 반응은 조롱과 비웃음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일부 글이, 일부 커뮤니티가 모든 투자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웃기지 마라. 나는 코인으로 부자 될 거다.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은 부동산도 주식도 아니고 코인의 시대다. 뭐 너네는 꼰대다. 틀에 박힌 경제관념이다. 이런 분위기가 그때 당시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무렵에 제가 있던 단체 카톡방에서 제가 뭐라고 채팅을 날렸냐면, 몇 개월 뒤에 곡소리가 날지 모르겠다. 지금 주식시장, 지금 코인 시장, 주식은 이제 묻지마 투자하는 분들, 또 코인 시장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게 이번 4월 14일쯤이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디서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한 개에 8천만 원이 넘어가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야, 네가 뭐 코인을 아냐? 코인 시장이 지금 얼마나 좋은데 그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저한테 뭐 오지랖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가 그런 걱정을 왜 하냐? 이런 말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딱 2개월 지났습니다. 정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대출을 받아서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너무 커지니까 손실을 메꾸기 위해 대출을 더 받았대요. 그리고 코인을 더 샀답니다. 저는 사실 너무 기가 막혔죠. 지금 이 상황에서 코인을 더 산다고? 뭐 그게 신의 한 수가 될지 최악의 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위험한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고, 제가 아는 동생도 20대인데 전 재산이 700만 원인데 700만 원을 코인에 다 때려박았어요. 현재 마이너스 400이랍니다. 근데 돈을 벌 때마다 코인에 더 넣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참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야 미친놈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참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그 걱정도 저희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이죠. 여러분들 이 기사를 잘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사 내용에 문제는 잡코인의 경우 상장과 폐지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기사에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사람들은 상장과 폐지의 기준도 없는 위험한 시장에 자신의 금 같은 돈을 넣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도지코인의 경우는 개발자들이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래요. 장난으로 3시간 만에 그냥 뚝딱 만든 코인이고, 코인의 발행량도 무제한입니다. 정확한 사용 용도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 1시간에 60만 개의 코인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1시간에. 그러니까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하루에 800%를 급등하기도 해요. 최근에도 머스크가 무슨 컵로켓인가 뭔가 하는 성인물 콘텐츠에 사용되는 코인을 언급해서 하루에 350% 폭등한 일이 있었죠. 과연 이게 정상적인 자산이고 정상적인 시장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코인 시장인 것을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서 접근을 했다라는 것이죠. 유력 인사 한마디에 300%, 800%씩 급등하는 그런 시장에 자신의 돈을 투자해놓고, 이제 와서 규제 들어간다, 이제 와서 상장 폐지한다라고 하니까 이럴 줄 몰랐다, 억울하다, 너무 갑작스럽다, 정부나 금융당국은 왜 보호해주지 않냐라고 말을 한다면, 글쎄요, 과연 이게 합리적인 생각일지 저는 조금 의심이 돼요. 코인 시장의 위험성은 몇 년 전부터, 몇 개월부터 각종 전문가들이 다 언급을 했거든요. 위험성을 경고하는 글에는 니네가 틀렸다, 꼰대들아, 아니다, 우리는 코인으로 부자 될 거다, 머스크와 함께 달나라 갈 거다 라고 해놓고, 진짜 규제가 들어오니까 이제 와서 왜 이러냐라고 하면,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험하다는 말들, 다 장난으로 들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업비트 측의 갑작스러운 결정도 아쉽지만 투자자들의 그런 무모한 투자도 분명히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주식이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시든 꼭 버려야 할 마음은 욕심과 조급함입니다. 당장 돈을 벌겠다, 큰 돈을 벌겠다, 내 주변에 다른 누군가는 돈을 버는데 나는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나는 벼락거지가 된 것 같고, 나도 투자를 해야겠다면서 위험한 패턴, 하이리스크 패턴으로 접근을 하면 높은 확률로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남 탓을 하게 돼요. 자신이 하이리스크 패턴으로 투자한 것은 싹 지우고 남 탓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계속 잔소리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에요. 단 몇 명이라도 안전하게 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투자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목적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래요.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16에서 20%입니다. 연평균 16%에서 20% 수익률을 내서 세계 3대 부자가 됐어요. 지금은 5% 수익을 내면 그것도 수익이냐고 사람들이 비웃어요. 황당한 일이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버핏도 하지 못한 연평균 20%에 30% 수익률을 매년 내겠다?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실력과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전 세계적인 투자자 반열에 올랐어야 돼요. 부디 주식이든 코인이든 건전한 투자를 하시기 바래요. 상식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평균, 연평균, 월평균 뭐 몇백 퍼센트, 몇십 퍼센트의 수익을 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출발점부터 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제 기준엔 거의 도박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말씀, 또 제 오지랖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또는 다른 어떤 시장이든 오래 안전하게 살아남으려면 그 마인드부터 좀 다시 새롭게 세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종목들 간단히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기 민감주 섹터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섹터가 이제 건설 시멘트 쪽이었는데 그 중에 제가 시멘트 쪽을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황스럽게도 바로 월요일부터 시멘트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어요. 뭐 고려 시멘트라든지 뭐 다른 삼표 시멘트 같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건 뭐 제가 알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좋게 보고 있었는데 약간 얻어 걸린 케이스죠. 저도 매매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로 막 갑자기 상승이 나올 줄 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못했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건설이나 시멘트 이쪽은 향후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좋은 섹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급등이 나온 이유라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 민감주들, 특히 굴뚝산업이라고 불리는 섹터들 있잖아요. 그리고 석유화학 섹터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 굉장히 모멘텀이 나쁘지가 않아요. 전망들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느리게 움직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뭐 금호석유라든지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 지루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종목인 것은 맞지만 이런 종목들이 다 굉장히 좀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한 2, 3개월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시세가 끝나서 죽는 모습은 제가 봤을 때 나오지 않고 조정 후에는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정말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도 석유화학, 건설시멘트는 좋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유류 쪽과 화장품 쪽도 말씀을 드렸었죠. 한세실업이나 영원무역, 그 다음에 뭐 코스맥스 NBT,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4종목 언급드렸는데 영원무역만 조금 이제 하락했고 나머지 3종목은 거의 보합권이에요. 한 주간 거의 성장주 쪽에 시세가 조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리오프닝, 노마스크 수혜주들은 거의 움직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계속 관심 종목에 넣고 다음 주까지도 지켜보고 좀 매매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직도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정치 테마주 이야기인데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정치 테마주들, 특히 대선 테마주들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윤석열,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50개가 넘더라고요. 이제는 뭐 대장주의 의미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대장주가 바뀌는 모습이고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엮여서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인맥 관련해서는 나올 게 없고 그 대선 주자들의 입을 봐야죠. 어떤 언급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정책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지지율이 발표될 때마다 급등락을 반복할 텐데 원래도 정치 테마주는 위험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더욱 위험해질 거예요. 특히 윤석열, 이재명 같은 대선 1, 2위 후보들의 종목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클 거고 뭐 나무기술, SGA, 동양, 정원인시스 이런 종목들 누가 막 윤석열의 정책 관련주를 엮일 줄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정치 테마주를 할 거면 윤석열, 이재명 말고 아직 시세가 안 나온 뭐 유승민, 뭐 최재형, 김동연 이쪽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요일에 최재형 이제 감사원장이죠. 출마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루온이라든지 PPI 또는 뭐 한일단조, 인포뱅크는 조금 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고 오픈베이스가 또 떠오르고 있고요.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정말 대선 출마라든지 뭐 정치권으로 이제 입당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아마 시세가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향후 움직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승민 관련주를 제가 앞서서 한 종목 매수했다라고 했는데 유승민 관련주도 찾아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이한 이제 이력과 학력들이 있기 때문에 대신정보통신이라든지 삼일기업공사 또는 서한, 또 대륙제관 이 정도 관련주를 엮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유승민 후보와 친분이 좀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죠. 뭐 아버지 친구라고 했었나 아무튼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하면 관련주들이 더 엮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제 대신정보통신을 매수했어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저는 대신정보통신을 매수했고 조금 더 들고 가볼 생각이긴 합니다. 대선 있는 내년까지 정치 테마주들의 시세가 완전히 죽는 그림은 안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멘탈 관리 잘 하시는 분들 눌려있는 종목들 매수하신다면 분명히 수익 구간은 나올 거라 보고요. 멘탈 흔들리시는 분들은 뭐 매수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로 성장주 이야기를 좀 해보고 마칠게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FOMC 회의 이후에 성장주들이 오히려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좀 상승 흐름이 나오려나 기대감을 갖게 해주고 있죠. 2차 전지에서는 제가 코스모 신소재를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한 종목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주전자 재료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스모 신소재야 뭐 워낙 유명한 종목이고 대주전자 재료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수 있는데요. 2차 전지 소재 중에 실리콘계 응급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국내 대장주가 대주전자 재료인데 당장의 매출보다는 앞으로의 시장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회사 내에서 생산 능력, 캐파라고 하죠. 매우 빠른 속도로 확장 중이고 제가 2차 전지 많은 종목 중에 왜 코스모 신소재와 대주전자 재료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냐면 이 두 종목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대기업에서 인수합병을 추진할 것이다, 뭐는 지분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어떤 찌라시가 돌고 있다는 것이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그야말로 아직은 뭐 소문 수준인데 이 두 종목이 그만큼 괜찮다. 대기업들의 어떤 메리트, 대기업들이 이렇게 메리트를 느낄 정도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이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와 대주전자 재료, 뭐 설령 그런 인수합병이나 지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영상에서 25,000원 밑으로 코스모 신소재가 내려오면서 산다라고 했는데 못 샀어요. 저도 다른 거 하느라. 그래서 뭐 다시 그 가격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이 두 종목은 좀 매매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도체 종목들도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 공정이 많고 소재 부품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뭐 생략하고 제가 그냥 몇 종목을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이 종목들 중에서 뭘 투자해도 좋을 정도로 다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적어 드린 종목 위주로 한번 기업 개요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향후 모멘텀들을 좀 검색하고 공부해 보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한 10종목 정도를 적어 드릴 테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10종목 중에 아무거나 투자해도 저는 아주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제 말만 듣고 투자를 하면 안 되니까 재무제표라든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차트도 한번 돌려보시면서 뉴스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분석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이 종목들 다 매매를 해본 적이 있고 좋다라고 생각을 한 종목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 외에도 제가 기술적인 분석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SCD와 KTH 그리고 LS전선 아시아입니다. SCD 같은 경우는 제가 2주 전쯤에 한번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어요. 이 종목은 차트가 갈 차트로 보인다. 그래서 매수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슈팅이 나왔는데 저는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첫 번째 슈팅 나왔을 때 수익금을 챙기고 매도했는데 더 갈 수 있는 차트로 보여요. 그래서 눌리면 더 매수를 할 생각이고 일단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생략하고 KTH와 LS전선 아시아도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고 한번 움직임을 지켜보세요. 당장 매수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추천 종목이 아니라 이 종목들을 관종에 담아놓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움직임을 한번 분석해 보라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패턴이긴 하지만 저는 이 종목들을 왜 지켜봐야 하는지, 제가 이 종목들을 왜 관종에 담아놓고 보고 있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절대 매수해서 뭐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다양한 투자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눈이 넓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기 민감주, 리오프닝, 노마스크 수혜주에는 워낙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그래도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역시 의류와 화장품 쪽이다라고 해서 한세실업, 영원무역, 그 다음에 뭐 코스맥스, NBT,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들을 언급드렸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는 코스모신 소재와 대주전자재료 이 종목들이 이제 향후 모멘텀과 또 실적도 좋지만 인수합병 찌라시까지 돌고 있다. 물론 이건 찌라시입니다. 확정된 게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반도체 종목들은 제가 아예 적어드렸죠. 이 10종목 내외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분석해 보시면서 기술적인 접근까지 하면서 이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치 테마주들은 이재명, 윤석열 두 1, 2위가 거의 뭐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지만 주식 투자에서는 그분들의 관련주들 투자하는 건 좀 위험하다. 유승민이나 최재형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올해 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이 7월 달에 상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부터 아마 6월 마지막 주부터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하고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크래프톤 관련주들도 한번 관종에 넣고 움직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달도 어느덧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FOMC 회의 등 대형 이벤트들이 무사히 지나가서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금요일 미국 시장이 꽤 큰 폭의 조정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시장도 아마 월요일 출발부터 조금 조정받으면서 시작할 수는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게 뭐 악재가 있어서 나오는 조정이라기보다 이미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조정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요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분들은 시장에 조정이 나면 MTS나 HTS를 꺼버리고 덮어놓고 안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시장에 조정이 나면 두 눈을 부릅뜨고 더 시장을 노려보셔야 돼요. 두 가지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장이 아무리 하락장이라 해도 원웨이로 쭉 빠지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반등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시장의 반등이 나올 때 시장 반등과 같이 올라오는 섹터 또는 시장보다 더 세게 올라오는 섹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섹터가 다음 반등에서 주도 섹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시장이 하락할 때 여러분들 계좌 중에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가 하락폭이 가장 큰지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커지고 손실이 커지는 종목을 보면서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했을까라고 반성을 하셔야 돼요. 마이너스가 찍히는 걸 외면하고 덮어두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 암담함과 속쓰림을 계속 마인드에 새길 때 다음에 같은 실수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이 빠지는지 분석하시고 뭐가 제일 많이 오르는지를 분석하시면서 계속 몸에 새기고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매매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당장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저는 시장 우상향을 보고 있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개인들이 순매수한 두 번째 종목이 또 인버스라던데 인버스, 곧버스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차라리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낫다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단기간에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맞추겠다라는 시도 자체도 무모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대중의 바람과 다른 바람 시장에 폭락이 와야 내가 수익을 낸다라는 이 욕심이 제 스타일과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들 시장 상승 가자를 외치고 있을 때 나는 속으로 폭락해라 내 인버스 급등하게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 자체가 제 스타일과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곱게 써야 일이 잘 풀린다라고 하는데 인버스 곧버스 투자하신 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봐도 저는 우상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곧버스 투자보다는 현금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 한 주도 성투하시고 시장에 조정이 온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하게 주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